자, 그러면 올해 투자에서 가장 어떤 유념해야 될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중에 아마 그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드웨어, 네. IT 하드웨어 쪽에 투자의 관점을 두고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애플, 혹은 디즈니 이런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신장세가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캐시 리저브,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이 이제 서로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경쟁해 들어갑니다. 벌써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 디즈니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합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 회사들끼리 막대한 자본력과 엄청나게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각종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첨예하게 경쟁하는 구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마도 데이터 할 겁니다. 아, 빅데이터. 예. 예.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 강력한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계 각지에 많이 현지화를 하는가. 사실 이것 때문에 2017, 2018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2019년에 어려웠던 건 이들 기업의 과잉 투자가 이른바 재고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던 건데, 다시 이들은 숙명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숙명적인 경쟁 관계에서 다시 IT 하드웨어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이지 않겠냐. 그게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또 5G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가 좋아지기보다는 5G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가 작년 여름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당하면서 아주 정책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겠다. 네. 그리고 그랬죠. 올해 2020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굉장한 강점을 둔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펀드를 만들고 재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뭐 연구 개발비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환경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사실 내가 유용한 반도체 라인에 들어간 장비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누가 해줘야 되냐면 삼성전자에서 문호를 열어줘야 돼요. 그죠. 와서 실험해봐라. 아, 그렇죠. 이게 엄청난 무용의 가치거든요. 아무리 보조금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도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방산업인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에서 오케이, 우리 라인에 시험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그렇거니와 전방산업에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혹은 여타의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가 많이 쓰여지는 권역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열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걸 모니터링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이들 핵심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는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하고도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투자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로 조금 축소시켜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빅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국회에서 그 데이터 3법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뭐 빅데이터라는 것도 결국 AI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그럼 한국에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바뀌거나 뭔가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트랜잭션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뭐 홍보를 하는 뭐 이 광고 업체들도 예를 들면 제일기획처럼 그냥
방송, 신문 이런 데 광고하는 업체들하고 인터넷 마켓에서 특화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 한번 주가를 보시면요.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온라인상 그리고 모바일상에서의 어떤 트랜잭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이제 명확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게이트웨이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금융 쪽에서도 사실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자회사로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약진 같은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못 느끼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넷, 모바일, 결제 혹은 이 상에서 뭔가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주 좋은 모멘텀을 갖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수혜를 볼 만한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인터넷 환경, 모바일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전통 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소진해버리는 그런 이제 업체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비상장입니다만은 뭐 온라인으로 물류를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디라고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손정희 회장도 투자 굉장히 과잉 투자가 돼 있는데 적자 막 1년에 몇 조씩 적자가 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회사들이 과연 추가적인 어떤 효율적인 그 생산성 같은 것들을 얼만큼 차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 결국 이제 마켓 쉐어 경쟁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건데 그런 회사들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확 좋아질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트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그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존이 그 거의 뭐 미국 전체 시장 거대한 시장의 50%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 이상 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장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뭐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물류 시장이 재벌 기업들이 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또 그렇죠. 예. 분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이 다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시고 다들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통폐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배송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빠른 배송을 무기로 해서 마켓 셰어를 굉장히 늘려나간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듭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뭐 손정희 펀드가 들어가고 미국의 세콰이어 펀드라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펀드가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거기서 돈을 더 내겠어요. 그들이 더 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낼 때는 재무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엔 이제 SI 전략적 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전략적 투자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유통 강자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부를 축적한 그 기업들과의 합종연회. 그래서 어디입니까? 티몬이 롯데하고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가요?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저는 롯데그룹에서 유통 1등, 2등을 하는 롯데그룹에서 그 티몬을 왜 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살까? 그것도 비싼 가격에 사줄까? 왜냐하면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온라인 모바일 상의 유통기업으로 큰 회사들과 오프라인의 유통 강자들의 합종 연행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2, 3년 전에 비해서 과연 누가 그 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가 보면 결코 온라인 모바일 쪽에 유통기업으로 큰 회사들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
근데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보면은 사실 중국의 오프라인 아주 대형 유통업체들을 알리바바가 다 인수해가지고 네. 온라인의 어떤 창고 지점화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잖아요. 내수가 크니까요. 예. 근데 한국은 아마 내수 규모가 네. 작아서 그런 건가요? 그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죠? 밸류에이션 정당화를 받으려면 네. 만약에 아마존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1등을 한다면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겠습니까? 미국에서만 1등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나올까요? 그렇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은 전 세계로 퍼져 있다는 것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한국의 유통, 그 온라인 모바일 상의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과연 미국에 진출해서 1등하고 아시아에 진출해서 1등 할 수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자본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시죠. 한국 내에서 비상장 기업으로서 그 밸류에이션을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진짜 그쪽에 이사로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을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 상장을 하면은 가치 계산을 했더니 2조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플러스 알파까지 따지면 10조 가까이 인정을 그렇죠. 받은 거라고. 네. 그건 글로벌 시각에서 독일에서 봐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네.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국부를 유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네. 벌어오는 것이다. 이런 근데 얘기를.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여부는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으나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 토종 유통 기업이 네. 과연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국 유통기업이 갖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인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 투자하기 유망한 그 뭐 섹터나 이런 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부분들이 IT 하드웨어. 네. 예. 이 유통과 관련해서는 특히 예. 오프라인 뭐 얼마 전에 이마트나 신세계에서도 뭐 그런 고민이 언론의 뉴스에 보도도 되고 경영진도 교체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비전은 점점 약해지겠죠? 글쎄요, 지금은 경쟁이 더 심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인조협을 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네. 가격 혜택. 저희 아파트 이제 제가 5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파트 나오는데 그 현관 앞에 이미 상자 배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신선 야채 비롯한 신선 식품도 그렇고 예, 새벽 배송을 받아보니까 물건값도 싸고 새벽에 제가 그 신선한 제품을 그냥 집에서 받아본다는 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업체들 간에는 마켓시어를 놓고 처절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적자를 네. 보던데요. 그럼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된 자본이 소비자들의 어떤 효율성을 물론 궁극적으로 그래서 마켓을 완전 장악해 버리면 이제 그 투자가 또 그런 어떤 사업의 패턴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과연 짧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잃을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냐. 그리고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 그러면 그 아래 다 들어가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국면이 나오겠냐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글쎄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프리미어 리그 축구, 예. 프리미어 리그 보다가 국내 프로축구 보면은 이게 좀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 메이저리그 보다가 한국 야구 보면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예. 외국 시장, 선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겠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너무 좀 답답해 보이는, 작아 보이죠. 예, 작아 보이는 보이죠. 여러 가지 그 예.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빅히트에도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거나 오히려 리딩하는 회사들로 투자의 대상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주도하잖아요. D램의 산업에서. 그리고 나머지 작은 회사들도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 장비가 없으면 그 라인이 쓸 수밖에 없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전통 산업군 혹은 도저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승격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유통 이런 것들이
과연 주도하는 시장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항상 비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한정하면 사실은 투자 대상의 수가 상당히 축소될 겁니다. 그러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을 딱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그렇죠. 확 좁혀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주식의 어떤 시세라든가 가격을 인정받는 거는 또 수급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주식. 그러니까 현재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의 주식이냐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저 친구 그냥 뭐 삼성전자 계속 따라 사라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점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쌀 때 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신이 없으면 분할해서 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이지만 전 세계 소비자 혹은 전 세계 전망산업 혹은 전 세계 기업들이 이 한국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면 성장의 어떤 실링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씀드린 거고, 당장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의 주식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시점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프로TV에 우리 김프로님을 모시고, 빅히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글로벌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올해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리고 관심을 어느 쪽에다 두는 게 포인트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확연해지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느낌이 듭니다. 예, 역시 고맙습니다. 김프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815TV라고 불러야 되죠. 815 머니톡. 815 머니톡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만큼은 경자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만드시는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 3프로TV에서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